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는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전입니다. 네. 이제 약간 우리 마비되려고 그래. 미국 시장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잘 버틴 거잖아요. 잘 버텼죠. 잘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올랐어?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재수 없어진 것 같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 어떤 미국 빠졌는데 벌벌 떨면서 제발 오늘 버티기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래 뭐 우리는 뭐 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잘하면 오르겠지 했는데 안 오르니까 뭐야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옛 생각 못하는 사람이 이런 것 같아. 바로 한두 달 전만 해도 막 우리 또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그럴 만도 해요. 작년에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네. 올해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까지는 잘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빠졌지만 코스피 0.5% 빠졌고 코스닥 1% 정도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2% 가까이 네. 빠졌잖아요. 나스닥은 2.6% 빠졌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고점 대비 지금 10% 넘게 빠지면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조정 국면으로 막 진입을 지수가 하는 흐름인데 금융 여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너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도 하루에 막 주가가 막 요동을 쳐요. 네. 예, 오늘 특히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좀 요동을 많이 쳤던 것 같고요. 반도체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업종별로는 제철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철강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중국에서는 그냥 모든 게 좋은 얘기만 들리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구조조정돼서 철강 생산도 줄어들고 중국 소비 부양 해가지고 또 이구환신 덕도 좀 보고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중국의 피해를 많이 봤던 철강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가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반환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좀 빠졌고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고려 안 하겠다. 네. 관세 같은 정책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 반응은 고려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또 투자자들 불안감을 좀 야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전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 더 유예해서 4월 2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장이 막 반등한 건 아니고 네. 시덥지근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차피 또 4월 가서 또 하겠지 이런 불안감 가서 유예해도 또 그다음 또 하겠지 계속 이제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철강 건설주도 오늘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NH증권에서 현대제철 목표가를 4만 원으로 25%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가치주 장세가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 후판의 이 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우리 쪽 우리 쪽 철강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중국의 철강 생산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2030년까지 24년 대비 생산량이 15%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요 수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연초 대비 현대제철 주가가 40% 급등했습니다. 네. 엄청난 아웃퍼폼이에요. 완전히 죽은 주식이었는데 그죠? 작년 그렇죠. 연말에. 네, 뭐 떨어진 거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반등할 때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데는 17%나 급등을 했고요. 현대제철도 8.7%나 급등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7%대 상승했습니다. 요즘 아주 바닥이 기었던 놈들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건설도 슬금슬금 올라오고요. 화학도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고. 네. 네, 그리고 뭐 중국 소비주도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도 계속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도 오늘부터 중국에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렵다는 설이 있던데 어려운 거 맞나 보다. 중국이요? 아니 어디요? 미키 세븐틴이 아, 아무도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냥 열어줬나 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또 나쁘게 보시나요? 아니, 굉장히 어렵다. 내가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영화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영화 전문가에서 만만치. 그거 뭐 기생충 재밌게 본 사람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닐걸요? 이러네. 영화 내용이 어렵다는 이 건가요? 내용이 조금 어렵답니다. 네. 좀 원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깊이가 다르잖아요. 탁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저기 혹시 헤어질 결심 보셨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봤어요. 난 그거 엄청 재밌게 봤는데. 박찬욱 감독은 재밌죠. 근데
저하고 같이 본 사람은 화를 내면서 중간에 나갔어요. 네.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깊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영화 보는 게 싫거든요. 그냥 그렇죠. 생각 없이 네. 킬링타임형 영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러면 20분짜리 좀 컷해주는 게 제일 재밌겠네. 그래서 맞아요. 드라마도 뭐 1시간짜리 보는 것보다는 그냥 15분짜리 뭐 이렇게 요약된 게 훨씬 더 재밌고. 저도 가끔 주말에 시간 많이 남으면 그 20분짜리 요약을 2배속 가까이 1.7배속 막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그럼 한 시간 동안에 한 7편 정도 보는 거, 7, 8편 한꺼번에 쫙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됐네, 오케이. 미안합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영화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화학주들 많이 올랐어요.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7%씩 상승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계속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자산을 계속 유동화시키고 있는데요. 24년도 10월달에 일단 미국 법인, 네. 말레이시아 생산법인 이쪽 다 청산을 하거나 이제 이쪽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600억 조달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 유동화시키고 있고 올해 2월달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법인도 매각을 했고 이번엔 또 인도네시아 법인 49% 지분 중에 25%를 처분을 해서 6,500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저거 돈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굉장히 큰 법인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네. 취득원가 얼마였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빠르게 유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어려워진 기업들이 참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참 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어저께 그 LS 그룹 회장의 언급 때문에 또 크게 한번 또 빠졌잖아요. 오늘 근데 또 추가로 빠졌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첫 번째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신재생 투자 우려가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원을 중단하고 탄소 배출 규제를 좀 철폐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전체 전력 사용량은 25년도에 24년 대비 2.4%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투자를 만약에 줄인다면 그만큼 전통 발전론 가동을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겠죠.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로 전력망 투자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 리스크가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미 FTA가 지금 체결이 12년에 됐었잖아요. 그때 체결된 걸로 보면 2031년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계속 불공정 관세를 언급하면서 관세 또 막 매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덤핑 관세는 성립이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전력기기의 미국 내 판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 가격이 굉장히 싸면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데 그거엔 해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한 관세 공격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여러 품목들의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 다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더 많이 지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전력기기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테크와 미국 전력기기주들의 조정 영향을 받는 건데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전력기기 라인업이라서 테크 기업들의 캐펙스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와 협업이 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라는 게 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점유율 상승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적인 뭐 AI 캐펙스 투자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AI 캐펙스 투자가 주목 받아올 때 전력기기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 이거에 따라서 뭐 투심이 꺾이는 거는 뭐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력기기주들도 뭐 3%대 내외로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외에 메리츠금융지주가 6.4% 하락을 했는데 홈플러스 때문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제 1등 찍었다가 이제 밀렸겠네. 아, 그렇죠. 어제 기사가 났죠. 이재용 회장을 넘기고 이제 메리츠 회장님이 1등을 개인 재산으로 한국에서 1등을 찍었다. 보도가 났는데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최고 거부가 됐었습니다. 무려 뭐 12조가 넘었죠. 근데 뭐 오늘 6% 빠져서 뭐 조금 줄었겠네요. 어쨌든 연예인 걱정이죠. 그리고 메리츠금융 내 자회사들 있죠. 메리츠증권, 화재, 캐피탈이 24년도 5월달 홈플러스에 1조 2천억 원 리파이낸스 계약을 3년 만기로 체결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꺼준 건데 홈플러스 관련된 익스포저가 총 금융권이
1조 4,500억 정도인데 예. 여기에 80% 정도 비중이 메리츠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예, 예. 1조 2천억 원 이거는 선순위 대출이라고 하고요. 네. 담보도 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뭐 유형 자산을 신탁 형태로 담보로 잡고 있다라고 했고 신탁사의 담보 가치가 5조 원 수준이다라고 해서 자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6%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시총이 떨어진 거 보면은 그냥 딱 이 정도 전액 손실을 본다라는 가정을 하고 떨어진 것 같아요. 네. 1조 원대 시총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꾸준하게 그냥 막 그럼요. 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한번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우상향 했으니까 거기에 네. 따른 뭐 약간의 노이즈도 좀 조정을 빌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부동산에 다른 거보다 앞서서 선순위로 부동산을 잡고 있으면 괜찮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몇 군데 보면 홈플러스 위치가 엄청 좋은데 만든 서울시내 한복판에 막 몇 개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마트들 많이 세일즈 앤 리스백 그 일하고 네. 예, 부동산 팔고 거기에 다시 임차로 들어가는 그렇지. 형태로 유동화를 많이 진행을 해서 한 20개 점포인가 많이 없앴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도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몇 조 그러니까. 단위로 남아 있으니까 네. 확실히 부동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장사하지 말고 그냥 집을 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거 다 집 지면은 메리츠가 저희가 직접 줄 땅 우리한테 줘. 우리 돈 빌려갔잖아. 이러면 이거 너무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선순위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뭐 이렇게 끼어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서울 부동산은 무적의 자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미국 주식이 빠져도 강남 부동산은 네, 오르죠. 치고 올라가고. 지금 또 오릅니다. 요즘에 기사 보니까 네. 반포의 아파트가 국평이 70억을 넘었다라고 해요. 국평 나는 9평이 70억 넘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9평이 아니고 네네. 예, 84제곱 국민평형. 국민평형. 네. 예, 놀라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재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산이 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 월급을 줄 때 ETF 같은 걸 좀 줘야 돼. 주식을요? 네. 한 월급의 10%를 코스피 뭐 이런 거 ETF 같은 걸 심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00포인트 갑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식이 거꾸로잖아요. 공직자가 주식 많이 하면 막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잖아요. 저기 이소영 의원들이래 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안 사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 부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자세히 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만 열려 있으니까 한국의 부동산 강세는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재산 형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10년 됐습니다 이 생각이. 예.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저. 네. 그리고 오늘 유한양행이 2019년도에 베링거 인겔하임한테 기술 이전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가 8억 7천만 달러 네. 규모인데 이 메시 신약 후보 물질이거든요. 이게 반환됐습니다. 네, 어저께 개발 중단하겠다라고 베링거 인겔하임이 통보를 했고요. 이미 계약금은 한 4천만 불 수령했고 그 사이에 뭐 기술료, 마일스톤 기술료도 한 1,000만 불 정도 수령했는데 요거는 반환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많은 이제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 좀 깨졌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센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았어요. 뭐 알테오젠도 어제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바이오 회사는 막 플러스 10몇 프로 갔다가 마이너스 10%로 끝나고 예. 막 난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보증보험이 IPO 흥행에 대실패했습니다. 저 이런 경쟁률은 IPO에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반 청약 5일, 6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7대1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그냥 미분양 수준의 경쟁률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막 몇백 대 1, 1000대 1 넘고 막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이 좀 미달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근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공모가 희망 범위를 처음에 제시를 했어요. 39,500원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 하단을 30% 이상 낮춰가지고 26,000원으로 바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 26,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경쟁률도 240대 1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14일 날 코스피 상장 예정인데 네. 인기가 많아도 요즘 IPO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서 네. 주가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확 튀었다가 막 따상 갔다가 떨어지고 했는데 요즘엔 아예 그냥 첫날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번 일어나면 이제 공모 시장이 죽는 거죠. 네, 이 공모 시장이 이렇게 불을 붙인 그막 운용사들이 생긴 데는 공모 시장이 그 전에 엄청 안 좋아서 공모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어줬잖아요. 그러다 장이 한번 코로나 이후 좋아지니까 이 공모 시장이 뜨거워진 건데 다시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막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즐거운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이제 이소영 의원하고 주말에 영상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거기에 그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고 봐주시고 남들한테 조금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알고리즘에 걸리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회자되게 되고 보게 되면 그게 상법 개정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